안녕하세요. 사연을 처음 보내는 신규 사연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2의 인생이 있게 만들어준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 식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평생 생판 모르는 남으로 살다가 자식과 자식이 결혼함으로 인해 생판 남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어색함, 그 자체의 공동체, 저한테 시댁 식구 그리고 남편이라 한다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를 다 동원해서 인간 만들고 싶은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시댁 식구들과 남의 편인 제 남편은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시댁 식구고 내 남편이라고 참고 살다가 제대로 물먹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던 별명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생활력 하나는 끝장난다. 인간 잡초. 네, 저게 저의 별명이랍니다. 별명이 잡초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느낌이 확 오시려나요? 어릴 적 소풍이라는 건 저한테 그냥 멀리 있는 꿈 같은 거였어요. 도시락 싸달라고 하기도 미안했고 일단 소풍을 가는데 돈 하나 안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어릴 때부터 소풍이며 수학여행에 대한 경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놀이공원, 육삼빌딩, 비행기 타고 제주도나 일본으로 여행 가기 등등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하디 가난한 저희 집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가난을 단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창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세뇌시켰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집 가난의 원인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유명한 남아선호 사상에 쩔어있던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남아선호 사상이던 남아공이던 간에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두고 그러는 거면 오케이다 이거예요. 저희 집의 문제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 사람 여러 고생 시킨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내 새끼. 너 집에서 네 한 사람한테 그 밥은 잘 얻어먹고 있는 거야? 미니 애미는 너는 네 남편 얼굴이 이렇게 홀쭉한데 뭐 하고 있었어? 여자가 집에서 서방 기죽이면 안 되는 거다. 어? 네가 기를 살려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할머니가 보기에는 아빠가 말랐어? 아니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뚱뚱해. 아빠 살쪄도 바자 안 맞는데 무슨? 하여간 저거는 기집애가 주둥이가 어째 저리 살아서 나불거리나 몰라. 여자는 말 많으면 시집가서도 소방 맞아. 당신 아들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갑 열어 젖히는 저희 친할머니. 할머니가 문제였어요. 장가 보낸 아들을 여전히 어떻게든 품에 끼고 살려고 하는 할머니가 정말 엄마와 저희를 힘들게 했죠. 할머니라는 사람 덕에 제 아빠는 자기 손으로 돈 한 푼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자매한테는 그렇게 꼬장꼬장한 아빠 노릇을 했네요. 자기가 한 푼 벌어서 저희한테 준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여동생이 수학여행비 부족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엄마를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앞에서 그렇게 엄마 험담을 했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돈 주잖아. 한 번도 우리한테 해준 거 없으면서 고작 수학여행비 한 번 도와달라는데 말이 그렇게 해? 야,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하긴 엄마라는 년이 남편을 소닥 보듯 하고 있으니 자식 년들이라고 뭐가 달라? 야, 나는 너한테 줄 돈 없어. 네 엄마가 나한테 준 돈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이유 있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니네들 엄마라는 년한테 달라고 해. 현실이 더 영화 같죠. 아빠는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그 논밭 팔아가면서 그걸로 탱자탱자 놀고 먹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저랑 엄마 그리고 제 여동생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줬죠. 저 때도 동생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서 자기가 모아둔 돈이랑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외에 돈이 부족해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그걸 아빠가 저렇게 대답했었죠.
아쉽게도 드라마가 아니었기에 동생이 기적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무튼 저런 아빠 덕에 저희 집에서는 부와 가난이 공존했었어요. 엄마 혼자 벌어서 자식들의 논팽이 같은 남편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었겠어요. 저희 엄마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었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굴고 나서는 더더욱이요. 더러운 내들 친가 돈 받지 않게 해줄 거라고 말이죠. 배웅의 도둑질이라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쓸데없이 성실해지고 악착 같아졌어요. 기집애가 대학원 가서 뭐 하냐? 너 네 엄마 좋아하잖아. 네 엄마 하는 것처럼 너도 그냥 어디 미싱 시다를 하던가. 대학 가서 등록금 날리고 뻘짓하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 집에 보탬이 되란 말이야. 아이 기집애가 발랑 까져가지고 대학 가서 사내 놈들 만날 궁리나 하고 있지. 내가 아버지야? 내가 남자를 만나더라도 아버지처럼 지저분하게는 안 만나. 엄마 두고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면서 몇 집 살림이나 하고. 왜? 내가 말하는 게 너무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지. 아버지가 여지껏 다른 여자들한테 갖다 바치느라 쓴 돈 그거 우리한테 줬으면 나 대학 10번은 가도 더 갔어. 정말 최악. 저한테 아빠라는 단어는 분노와 억울함밖에 떠오르게 하지 않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온갖 최악의 짓거리는 다 했었으니까요. 제가 대학을 간다 하는 것도 죽어라 말리더라고요. 뻔하죠. 제가 대학 가면 본가에서 돈 벌 사람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럼 자기 술 먹고 여자 만나는데 쓸 돈이 줄어들 것 같으니 저한테 저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저희와 엄마를 그저 자기 놀고 먹는데 돈 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별명이 뭐예요? 잡초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라고 하고 저는 꾸역꾸역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성적 좋아서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다녔고요. 집에 손 한 번 벌린 일 없었습니다. 언니 대학 가니까 좋아? 언니 얼굴 되게 좋아 보여. 목소리도 엄청 밝아졌고. 걱정하지 마. 너도 무조건 언니 있는 대로 오게 해줄게. 나 과외 열심히 하고 있어. 너랑 나 생활할 정도는 내가 돈 모아놓을게. 너까지 대학 가면 엄마도 논산 이모네 가서 살 거라고 했어. 그니까 좀만 더 버티자. 그렇게 집에서 떨어져 나와 학교를 다니니 이제야 살 것 같았죠. 지난 저의 인생 19년은 죽었던 인생이라면 집에서 벗어난 제 인생은 생기가 돌았어요. 여동생도 대학을 제가 있는 곳으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지냈죠. 엄마는 여동생까지 대학 가면 아빠 내팽개치고 이모가 있는 논산에 가서 마음 편히 살거라 했고요. 그렇게 지옥 같던 집에서 벗어나니 꿈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저한테 꿈이라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제 꿈은 바로 영양사가 되는 거였어요. 집이 싫었던 나한테 학교에서 먹는 그 밥이 편했었거든요. 어릴 적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푸근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불우한 아이들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나타나면 저한테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몰래 간식도 챙겨주셨으니까요. 그걸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느껴지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의 진심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랬듯 그 시절에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밥으로 남아 치유를 해주자는 뜻을 담아 영양사를 위해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임용고시까지 통과해서 나는 영양사가 되었죠. 제가 저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임용고시 붙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어휴 징그러운 인간. 강경화가 있든 말든 그저 여자랑 술이 있는 곳이라면 눈 돌아가서 술 마시고 여자랑 놀아나니 오래 살 수가 있겠냐. 지명줄 지가 줄인 거야. 됐어 엄마. 이제 그냥 다 잊고 살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야. 남들이 들으면 천하의 몹쓸 자식이라고 하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는데 그제야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도 밝아지고 남들이 보면 빚더미에 모아둔 돈 없는 상황인데 뭐가 좋겠냐 하지만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 목소리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고 엄마 눈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알았죠. 이제 네 아빠가 없으니 더 돈 셀 곳도 없고 이제라도 돈 모아 살아갈 수 있겠다.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니까 너도 이제 마음 편히 먹고 결혼할 사람 있으면 결혼해. 내가? 결혼? 아유, 엄마, 나는 결혼 싫어. 내가 뭘 좋은 걸 봤어요. 결혼이 하고 싶지. 그냥 내 인생에서 엄마랑 민주 걱정만 하고 엄마랑 민주랑 재밌게 살다가 갈 거야.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같은 과 동기로 만난 그 남자는 사람이 괜찮았어요. 늘 쫓기는 것 같이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집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은 정반대에 끌린다고 저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이더라고요. 너는 참 어떻게 그렇게 다 좋고 다 행복해? 싫을 건 또 뭐야? 그리고 민이 너랑 있는데 내가 다 좋지. 솔직히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하고 좀 그래서 만나던 그 남자가 저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너희 집에 인사 가자고 했을 때 주춤했었어요. 딱 봐도 저랑은 다르게 살아온 부잣집 사랑둥이 아들로 자라온 게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집안 보고 나한테 실망해서 헤어지자 하는 놈이면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낫다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희 본가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처자 잘 지냈어? 아이고, 지난달에도 왔으면서 얼른 들어와, 얼른. 저렇게 싹싹하게 저희 엄마랑 여동생한테 잘 하는 거예요. 처음 인사 간 뒤로도 꽤 여러 번 저희 집에 놀러 가자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아들처럼 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결혼 준비의 첫 시작은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앞전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비 남편은 이미 저희 본가의 왕래가 잦았던 상황인지라 저 혼자만 긴장하고 있었죠.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이왕 준비하는 거 제대로 하고 가야지. 야야, 이건 어때? 너 지금 입은 거에 이 가방까지 들면 딱 맞아. 가방? 왜 그러면 그것도 빌려주라. 야, 세희야, 내가 진짜 네 덕에 제대로 갖춰서 간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구리구리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돈 있는 집안 딸인 저의 대학 동기한테 옷이며 가방, 구두까지 싹 빌려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자친구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말을 하고는 했었죠. 자기네 가족들은 다 너를 좋아할 것이며 저부터가 편하게 찾아뵙고 해야 앞으로도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순전히 예비 남편의 입장이죠. 저는 편하게 하고 오라는 그런 말 무시하고 한껏 준비해서 갔어요. 예비 시댁에 들어섰는데 준비 안 하고 갔으면 아주 서운할 뻔했지 뭐예요. 무리해서 사들고 간 선물을 내밀자 예비 시모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내민 선물을 보고 얼굴이 아주 환해졌죠. 입이 귀에 걸리다시피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미니를 봐야 하는데 내가 미니가 사다 준 이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눈을 못 뗐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이고, 이 사람아, 어제 그 말이랑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말로는 그러면서 지금 자네 이거 포장 뜯고 있잖아. 우리 며느리 아주 센스가 굿이네, 굿이야. 이거 딱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우리 며느리, 우리 미니, 저희 본가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툭하면 저한테 인연, 전연, 이 기집애, 저 기집애 그런 말로 저를 불렀고 엄마는 일에 치여 바빠서 저를 부를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리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저를 편하게 대해주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는 예비 시부모 두 분 다 저는 좋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다시피 했었어요. 늘 주눅 들어있던 저희 엄마, 늘 화나있던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밝고 시원한 분위기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달까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댁을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제가 좋아서 말이에요.
실제로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오면 환하게 반겨줬고 딸 자식 대하듯 편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편하게 대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미니 네가 먼저 좀 결제해줘. 내가 이체해줄게. 내가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뭐 할 줄 알아야지. 좀 부탁할게. 어머니 그러시면 이참에 제가 옆에서 아예 알려드릴게요. 배워두시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아유, 나는 머리 쓰는 거 영 싫어. 내가 은행 가서 이체해줄 테니까 오늘만 네가 좀 해줘라. 예비 시어머니는 인터넷 뱅킹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한테 결제 링크 같은 걸 보내곤 했죠. 종종 제가 대신 주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다 하고 안 주는 것도 여러 번 되고 하니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저런 건 싹을 잘라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예비 남편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어머니한테 좀 불편한 감정이 생길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예비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예비 시모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돌려서 잘 말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한 번은 오랜만에 예비 시어머니가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있죠? 사람은 둘인데 음식 가짓수를 무슨 한 네다섯 가지 시켰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식도 코앞인데 이러다 드레스 못 입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왜? 많이 먹어라. 너 어차피 말랐는데 뭘.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까먹고 못 준 거지 안 준 게 아닌데. 아휴, 꼭 성우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했니? 저 불러내서 밥을 사주는 게 좋은 마음으로 사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너 어디 실컷 먹어봐라. 내가 네 돈 그거 뭐 얼마나 퉁쳤다고. 저런 마음으로 사주려고 저를 불렀던 거였죠. 저를 딸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좀 편하게 대한 건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네가 말하면 그건 뭐 돈 안 주겠니? 오히려 내가 너한테 깜빡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돈을 더 줘도 더 줬지. 저런 말 듣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순수했죠.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내 시어머니가 될 분은 나를 정말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나야말로 내 시어머니가 될 분을 그리고 내 시댁 식구들 사람들한테 내가 선을 긋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네요. 결국 전날 밥값도 제가 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너무 순진무구했던 거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하여서 물러터진 바나나같이 굴었던 거예요. 전날 제가 본 예비 시모의 치졸하고 야가 빠진 모습이 예비 시모의 본 모습이 맞았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며 시아버지 본색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그 정체도 드러났죠. 아이고 성우가 그 와이프 잘 얻었네. 어떻게 된 게 성희보다 며느리가 더 자기한테 잘한다.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바리바리 준비를 해. 아유 이게 뭐 얼마나 그거라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건가? 아이고 다 알면서 아닌 척하는 거 봐봐. 자기 며느리 같은 며느리 없어. 아주 복 받은 줄 아셔. 나한테도 드디어 정상적인 가족이 생긴 거니 내 인생 번듯하게 살아보자. 결혼 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결혼 초 내내 저는 진심으로 시댁 식구들을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님 생신이면 조촐한 케이크라도 들고 달려갔죠. 시모 지인들이 입이 마를 정도로 저를 칭찬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 여동생 결혼 안 했으면 자기 아들 소개시켜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를 보면 제 동생도 분명 나와 같이 참하고 착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 정말로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했어요. 또 저희 집은 친척들이랑도 왕래가 없이 살았는데 그와는 다르게 식구들 북적북적한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이 저는 그렇게 좋았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 명절마다 어째 시모가 요구하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얘, 너는 손이 왜 이렇게 작어? 내가 네 솜씨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 나눠줄 요량으로 한 번 할 때 좀 크게 하겠다. 네 신우도 오고 하는데. 어머니, 이 정도면은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도 돼요. 잔치는 무슨. 그리고 미니야, 너 어째 말 대답하는 것 같이 들려서 내가 좀 그렇다. 내가 너한테 뭐 남 줄 거 하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직업이 영양사인데 제가 음식을 대충 했을 리가요. 예쁘고 맛있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거기에 더해서 양까지 많게 해라. 자기 딸이랑 막내 아들 먹게 전 좀 더 붙여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화내봤자 저만 손해했고, 그래 뭐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야박하게 할 거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아휴,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죠. 웃으며 넘기기도 많이 했죠. 제가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건 남편도 그때까진 제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 좀 얄미우시지? 나도 알아. 그래도 우리 참자, 응? 엄마가 자기 편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성이 걔한테는 어머 한마디도 못해. 엄마가 자기가 진짜 낡았나 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 솔직히 서운해. 그러니까. 아이, 우리 엄마가 민희를 너무 서운하게 했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할 때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워 울컥했던 날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다 순한 며느리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포석이었을 줄은 제가 몰랐네요. 결혼 3년 차쯤부터 시어머니 본색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사람 열받아 돌겠더라고요. 남편까지요. 결혼 3년 차, 그때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당한 거였죠. 제 눈에도 회사에서 실직하고서 의기소침한 남편이 안쓰러운데 시어머니 눈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넘어도 너무 넘더라고요. 다시 직장 구할 거라던 남편은 반년이 넘도록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죠. 워낙에 귀하게 자라신 분이라 밥 안 치는 것도 못해서 제가 해놓은 음식 꺼내 먹는 게 다였어요. 그 와중에 툭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반찬이 맛있는 게 없다느니 엄마가 해주는 뭐가 먹고 싶다 전화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니 집에 뭐 먹을 반찬이 있어야 말이지. 나 나쁘게 말 안 했어. 그냥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게 없다고만 이야기한 거야. 집에 먹을 게 왜 없어? 내가 다 해놓고 갔잖아. 아이, 어떻게 사람이 삼시세끼 똑같은 것만 먹고 사냐. 역시나 그날도 자기 새끼들이라면 껌뻑 죽는 시어머니가 후다닥 달려온 거였죠. 상황이 아주 못 같았어요. 자기 아들 굶기냐는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 화를 냈어요. 예, 너는 어쩜 이러니? 남자들은 그런 거야. 나가서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얘가 뭐 너한테 눈치 안 보겠느냐고. 그런 거 여자가 그냥 먼저 눈치채서 딱딱 챙겨주고 네가 길을 살려줘야 네 남편이 나가서 뭐를 하더라도 하지. 저 와중에 남편 놈 비 맞은 개마냥 제 엄마 옆에서 불쌍한 척하는데 진짜 뚜껑 열리더라고요. 솔직히 그 신혼집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경매로 매매한 제 집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 집에서 어느 거 하나 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밥만 축내고 있는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사는 것인지 아들을 키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일이야 늦게 구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남편이 아예 의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들이 부른다고 그렇게 와서 다 해주시는 거. 어머니 아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죠. 뭐? 아들을 키워? 야,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됐다. 성우야, 너 일어나라. 가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자기 아들한테 이런 취급받지 말고 본가로 가자고 잡아 끌었어요. 남편 놈 지 자존심 상하기는 하는지 안 간다고 엄마 일단 가라고 하면서 시모 내보내고 저랑 그날 대판 싸웠네요. 그때부터 뭔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대화 한마디 안 했으니까요. 보여? 너 이제 더 이상 나 무시 못해.
나 엄연한 사업가야, 알겠냐? 너 여태껏 나 개무시했지? 이제 어디 한번 봐봐.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나 보자. 일자리는 구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던 남편. 그렇게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자기 사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랑 자기랑 같이 김치 사업을 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보고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연금 챙겨준다고 뭐 인생이 바뀌냐? 집어치우고 내가 하는 사업에 붙어서 일 전적으로 도와라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뭐 요즘 통보하는 거에 맞들렸어? 사업한다고 통보하더니 이번에는 뭐 나보고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대체 뭔 컨셉이야 그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아? 지금 한국이 대세인 거 몰라? K-팝, K-푸드, 김치가 대표적인 K-푸드야. 이거 잘만 해서 해외 쪽으로 시장 판매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라고. 엄마가 투자 받기로 한 쪽에서 네가 같이 해야 투자 도와줄 거라고 했대. 팔랑귀 저런 팔랑귀가 있을까요? K 열풍에 자기도 한 다리 얹어보겠다고 갑자기 김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시부모가 투자 자금 끌어오는 사람이 시모 지인이었죠. 저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남편분이랑 사별하시고서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분 돌아가시면서 나오게 된 상해 보험비랑 회사에서 나오는 위로금, 사망보험금 이런 거 해서 돈을 좀 많이 만지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제가 명절에 해둔 음식 맛보더니만 그 뒤로 맛있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돈까지 쥐어주면서 자기도 좀 얻을 수 있겠냐고 했었어요. 이왕 하는 것 좀 더 해서 나눠드리면 되는 걸요.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혼자 계실수록 식사 잘 챙겨 드셔야죠. 아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음이 영 불편해서 그래요. 그냥 받아둬요. 그게 뭐 어렵다고요. 우리 식구 먹을 거 하던 거에서 양 조금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그저 좋은 마음으로 여러 번 반찬 드리고 했었어요. 그 투자자 사모님은 그때 제가 해드린 음식 손맛에 반한 그분이 시댁 식구들한테 그 사업이라는 걸 저랑 같이 하는 사업이면 투자하고 아니면 투자 안 할 거라고 했다며 그런 이유로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무조건적으로 네가 이 사업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댔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는 뭐 얼마 알지도 못했던 그 사업 때문에 내가 하는 일까지 그만두는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결국 시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와서 들들 볶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이 정도면 이거 사기 결혼이다. 응? 결혼 전에는 뭐 그렇게 살갑게 하면서 우리 집안 사람 다 된 것처럼 행동하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게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니? 네 남편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어머니,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이 사람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변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언제부터 식구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야말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서운한 거 천지라고요. 얘가? 뭐가 서운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다고? 아유 됐어. 이런 걸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어. 일 그만두기 싫으면 그냥 서류에라도 올리게 하던가. 너 아니면 그 옆에 내가 투자 안 해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랑 남편은 제가 변한 거라고 제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결혼이라니 오히려 제가 해야 할 말 아닌가요? 제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냥 아수라 백작 마냥 얼굴 갈아 끼운 거면서 말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징징거리며 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그래 서류에 이름 올리는 것까지는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내 이름 올라가는 거니까 적어도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네가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거는 네가 관여하지 마. 내가 설마 아니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건데 대충 일하겠냐? 너 진짜 생각 잘못한 거야. 우리 사업 보나마나 잘 될 건데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달라붙겠다고는 하지 마. 그럴 일 없으니까 사고나 치지 마.
우리 좀 안정적으로 좀 살아보자, 어? 애도 낳고.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좀 싸우자. 당신 사업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 굳게 먹고 좀 잘해봐. 남편도 자기 일이 시작되니까 사람이 좀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먹을 것 같았어요. 동네 문구점 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고 작게 가공할 공장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말이 이름만 올렸지 결국은 저는 주말에는 그 공장 가서 김치 양념 만드는 거며 다 같이 연구하고 정보 공유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든든한 제가 공장에 나타나니까 남편 놈이며 시모 그리고 그 김치 사업에 뛰어든 다른 시댁 식구들도 슬슬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째 잘한다 싶었죠. 공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장의 구조가 무너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작 주축이 되어 관리해야 하는 그놈의 시댁 인간들이 서서히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하기야 복선이 있기는 했네요. 이거 대박이야, 대박. 우리도 이제 사장님이야. 엄마, 나 이왕에 하는 거 법인으로 그 외제차 한 대 뽑을까? 영업들 구하려면 사람들 만나고 해야 하는데, 에이, 자동차 끌고 가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뽑아야지. 사정 체면이 있는데. 저거 국산차 코딱지만한 거 끌고 가면 누가 너를 사장 대우해주겠어? 당장에 내일 차부터 보러 가자. 저렇게 외치며 명함부터 뽑고 유니폼 맞추고 SNS 계정까지 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 인간들이 진짜 돈 벌려고 저 사업을 벌인 것 같지는 않죠. 제가 봐도 그랬어요. 그놈의 체면칠에 그놈의 품위유지 가만 보아하니 사업하려고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돈으로 놀고 먹고 허세 부리려고 사업한다고 깝죽거린 것 같았죠. 사업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사업이 잘 굴러가겠냐고요? 그냥 저게 다였어요. 딱 저기까지요. 공장 출근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커피 사들고 놀러 오는 수준이랄까요? 아유, 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쉬고 내가 알아서 들어가서 일한다고. 아, 왜 이렇게 전화질을 하는 거야? 공장에 있는 시간보다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동업자야? 너는 그냥 이름만 올라간 거야.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아이, 몰라. 아이, 내가 알아서 해. 끊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면 받기라고 그러고 남편이며 시모, 시부, 시누이까지 그 누구 하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요. 어쨌든 법인 서류상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나라도 그 공장을 굴러가게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저도 결국은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작은 남편 놈이 했다만 가만 보니까 잘하면 가다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만 굴리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공장 일은 제가 거의 다 도맡았고 레시피 개발, 포장, 거래처 관리까지 다 저 혼자 처리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은 뭐 했게요? 아이, 나 피곤해. 오늘 회의 좀 쉬면 안 될까? 지난주에도 쉬고 그전에도 쉬고 그러면서 나한테 회의 내용 공유 안 해주냐고 징징거리는 거. 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파서 그러잖아. 아파서. 아,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하냐? 뭐 저딴 식으로 인생 시간 낭비하고 있었어요. 회의한 적도 없는 인간이 회의를 쉰다고 하지를 않나? 시누이 시모는 김장철엔 출장 간다, 감기 걸렸다, 애가 아프다, 별 핑계를 다 대며 빠지더라고요. 게으름에 자존심만 높은 인간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죠. 여보세요? 당신 진짜 핸드폰 안 보고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공장 내팽개치고 다들 어디가 있는 거냐고? 일단 폰 보는 대로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아니, 당장 공장으로 와. 그리고 결국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어느 날 공장에 원재료가 늦게 도착해서 급하게 물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장 다음 날에 납품을 해야 하는 물량이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보고 말 그대로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동생까지 불러서 여동생이랑 저랑 새벽까지 공장에서 손 다 벗겨가며 일을 마쳤죠. 심지어 동생은 다음 날 직장 때문에
출근까지 했네요. 그렇게 여동생이랑 단둘이서 발 동동 구르고 일 끝낸 뒤 집에 왔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군요. 그건 SNS 알림이었어요. 익숙한 아이디길래 클릭했더니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 단합 회식. 우리 집안 기둥 덕에 나도 사업해본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신우이가 자기 SNS에 올린 거였어요. 신우이가 올린 사진, 그 안에는 웃고 떠들며 고기 굽는 남편과 시댁 인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만 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안 받고 있었던 거였죠. 공장에서 양념 냄새 뒤집어 쓰고 일한 나만 지금 호구가 된 상황이구나. 나 혼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인간들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구나. 저 확신이 들고 저는 그날 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시댁 인간들 그리고 남의 편인 남편 놈을 어떻게 조질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렇게 뜬 눈으로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며 다음 날을 맞이했죠. 그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조용히 공장 CCTV 영상을 편집해서 거래처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물론 그 투자자한테도 말이에요. 저 없으면 이 사업에 투자 안 하겠다고 했던 그 투자자 말입니다. 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저 이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납품 과정 영상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요즘 납품하는 업체가 꽤 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말로 주주들한테 보고하듯이 영업 실적 공유하려 했겠어요. 함께 고생하는 직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심으로 운영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리고자 그 시댁 식구들을 엿먹이고자 전화를 한 거였죠. 거래처 사장님들이며 투자자까지 제가 갑작스레 전한 안부 인사와 영상에 다들 당황스러워했어요. 특히나 투자자 사모님은 CCTV 영상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도 감추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CCTV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경영진에서 말이죠. 제가 보낸 그 CCTV 영상을 보고는 거래처 담당자들, 투자자 사모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이 사업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 사모님은 아니 여태껏 혼자 그 생고생하고 있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미니 씨 시댁 식구들은 왜 저한테 왜 전화를 해서 인력이 딸려서 부족하다느니 인건비하게 투자금을 더 줄 수 있겠냐 그런 소리를 왜 한 거래요? 인력이 뭐 아유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투자금을 더 달라고 연락을 드렸었다고요? 그렇다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앓는 소리 하면서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뭐 일을 못 잡고 있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서 아휴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미니 씨 혼자 다 하고 있었다고? 저 말 듣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분명 그 투자금 받아서 또 명품 치장하느라 난리 났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와서 일하면 인력 부족은커녕 아주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무슨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투자자한테 불쌍한 척해가며 돈을 달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 초창기인데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요. 그냥 돈, 그놈의 놀고 먹을 돈, 그 돈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댄 거였어요. 제가 보낸 영상 그리고 제가 한 말을 듣고 투자자는 배신감에 휩싸여 난리가 났죠.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 솔직히 미니 씨 생각해서는 투자금 더 넣고 싶은데 그 집 시댁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회수하고 싶다 했어요. 사모님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정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물먹일 수 있을지 그걸 생각 중이어서요. 그렇게 저와 투자자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들 사이에 비밀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복수의 타이밍을 노리는 걸 어떻게 알고 시댁 인간들이 미친 짓을 하대요? 조용히 단톡방을 새로 만들어서 저만 쏙 뺀 채 몰래 해외여행을 계획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주 어이없게도 시조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모, 여행 가면 선물 뭐 사다 줄까요?
잠깐 올렸다가 삭제된 메시지로 바뀌었지만 저는 그 내용을 이미 읽은 상태였죠.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핸드폰 알림으로 그 내용을 보고 폰을 열어 조카와의 톡방을 제대로 보니 삭제된 메시지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카한테 뭐 보낸 거냐고 물었더니 그 영악한 게 지 엄마 닮아서 딱 잡아떼는 거 있죠? 친구한테 보낼 건데 잘못 보내가지고. 숙모 다 봤는데 여행 가기로 했어? 그게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저랑 나눈 대화를 조카가 제 엄마한테 말을 했나 봅니다. 신우가 급하게 전화 와서 새언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말 안 하고 여행 준비하고 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날 이 시간에 우리 다 여행 가니까 언니도 준비해라 이러더군요. 아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딱 봐도 상황 눈치채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했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가씨? 나 순간 서운할 뻔했잖아요. 알겠어요. 아가씨 여행 기대할게요. 남편은 그날 술 먹고 뻗어잤고 남편 놈 자는 틈에 그 인간 폰을 아주 샅샅이 뒤졌어요. 그렇게 남편 놈 폰 뒤지니 저 빼고 만든 가족 단톡방이 있었죠. 거기에 여행 일정이며 이런 게 싹 있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말해준 거랑 다른 일정으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 놈 폰에서 그 인간들 여권 정보, 항공편, 여행 일정 전부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왔죠. 비행 당일 복수의 짐을 챙겨 시댁에 들렀는데 역시나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온 식구가 전화를 안 받다가 시모가 드디어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니, 다들 집에 안 계셔서요. 저희 집에 모여서 출발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유, 그거를 진짜 믿었냐? 야, 저 마당에 배추 보이지? 김장이나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인간들의 거짓말 희생양이 된 것처럼 나는 순진무구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는 저 따위로 말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군요. 제 딴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남편 놈한테 전화한 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마음을 정리했어요. 너랑 나는 끝이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여행지에 도착한 그 시간에 맞춰 조용히 웃으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낸 그날 밤 비행기 타고 떠났던 시댁 식구들 전원이 입국 심사줄에 서 있게 되었어요. 야, 이민희, 너 이거 뭐야? 너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냐? 너 이거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어디야? 가족한테? 지금 가족한테라고 한 거야? 내가 네 가족이었어. 아이고, 정말 고맙다. 가족이라고 말해줘서. 근데 이걸 어쩌니? 나는 너 같은 쓰레기를 내 가족으로 둘 생각 없는데. 옆에서 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그 공공장소에서 입 좀 닥치시라고 해라. 쪽팔리게 그게 뭐 하는 짓거리니? 뭐? 네 엄마? 닥치시라고? 야, 너 미쳤구나.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야, 너 전화 끊기만 해. 야! 그렇게 오전 내내 전화를 받기는커녕 문자 한 통 확인도 안 하던 남편과 시댁 인간들이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죠. 하긴 제가 보낸 사진의 내용이 좀 세기는 했으니까요. 제가 보낸 사진 그 안에는 공장 작업복, 김치 양념 재료 그리고 출하 스케줄표가 있었고 저는 첨부 내용으로 이런 말을 적었었죠. 이거 공장으로 오늘 들어오는 재료야. 해외여행 재밌게 다녀오셔. 근데 돌아오시면 공장 일은 전부 계약서들을 정리할게요. 내 지분 넘기고 남은 빚은 전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자 사모에게 복수를 실행했다는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신호를 받은 투자자 사모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였고요. 그때부터 시댁 인간들 발등에 불똥이 주먹만하게 떨어진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자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느니 너한테 투자하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들으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저한테 전화해서 또 물으세요?
제 이름으로 된 법인에서 나갈게요. 대신 책임도 여러분이 지세요. 제가 사인만 하면 내일부터 원재료 대금은 자동으로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뭐 더 말할 거 있어요? 저도 여행 좀 가려고 지금 나와 있어서 통화가 어렵네요. 이만 끊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시모가 악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건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니 무시했어요.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우리 본가에 가서 저는 저희 친정엄마랑 여동생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일본에서의 일주일은 평온함 그 자체였어요. 평생 나만 빼놓고 웃던 인간들, 그 인간들 뒤통수에 제대로 한 방 먹인 뒤였기에 모처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온천에 들어가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물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을 때 저는 그때야 제가 제 인생을 되찾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여행 기간 동안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음 안 해두고 그냥 벨소리만 울리게 놔뒀어요. 벨소리로 둔 건 그 인간 똥줄이 타는 걸 체감하는 것 같은 마음에 놔둔 거였죠. 저도 좀 즐겨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아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음성 메시지 듣는 대로 연락 좀 줘. 지금 이거 원재료 처리도 다 엉키고 납품 일정은 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주문 밀려서 난리야. 미니야, 제발 전화 좀 해줘라. 어? 울먹이며 음성 메시지를 남긴 남편. 저 없는 사이 공장에서 도착한 원재료 처리, 거래처 납품 일정, 당장 밀려드는 주문들에 숨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았어요. 뭘 해봤어야 일을 잘 처리하죠. 그 모든 걸 내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아주 죽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막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힐링의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서자마자 귀국해서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핸드폰에 열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온 문자가 남편이었죠. 제발 한번 만나자느니 오해가 있었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신우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행을 뭐 다 같이 가려 했는데 일이 꼬였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죠. 시댁 인간들의 문자 폭격, 음성 메시지 폭격을 확인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택시를 타고 곧장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쑥대밭이었어요. 제대로 정리도 안 된 마당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박스들. 김치 담으려던 배추는 이미 시들어 있었고 서작업장 안에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어디 TV에 나올 쓰레기장 같았죠. 아이고 머리야. 아니 성은 너는 임마. 네가 사업 벌여놓고 여태껏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빨리 그 산호식당인가 뭔가 거기 연락해서 납품 일자 맞출 수 있다고 해. 안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액으로 돈 다 나가게 생겼어. 당신은 왜 애한테 큰 소리야? 당신은 손 없어. 당신이 전화를 하던가. 환장한다 환장해 정말. 아주 자식 인생을 망쳐라 망쳐. 미니 걔가 연락 안 받는 것도 당연하지. 저딴 놈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인 시아버지랑 싸우다가 당신 아들 대신해서 전화기를 손에 들고 통화를 하며 울고 있었고 남편은 초췌해한 몰골로 기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남편이 벌떡 일어서더군요. 그렇게 빠른 인간인 거란 걸 전날 처음 알았잖아요. 미니야, 나 진짜 미안해. 그때 그건 진짜 너 몰래 하려던 거 아니고. 왜? 김장도 끝내고 고기 회식도 했겠다. 해외여행도 다녀오셨겠다. 이젠 김치 공장까지 망쳐놓고 나한테 무릎 꿇으러 온 거야? 해외여행을 뭘 갔다고 그래. 갔다가 네 연락 보고 다시 바로 왔잖아. 진짜 논점을 모르네. 내가 지금 그랬다 안 그랬다 시시비비 따지려는 것 같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식 손 뿌리치니까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더 날뛰면서 자기 아들한테 막대하는 거냐고 어김없이 소리만 질러댔죠. 네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알아?
투자자한테 전화 왔다. 내일 중으로 계약 파기하고 투자금 회수 조치 들어간대. 그 사람 남편 사망보험금이 우리 목줄이었는데 너 이거 다 물어내야 해. 그때였어요. 공장 안으로 낯익은 얼굴이 들어서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투자자 사모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온 투자자 사모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시댁 인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시모가 자기한테 또 변명하려고 하니까 진짜 정색을 하고 제 시어머니를 쏘아보는데 카리스마가 엄청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투자자 카리스마에 눌려 변명하려던 입을 꾹 닫았죠. 투자를 한 이유는 단 하나, 이민희 씨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정식으로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겁니다. 책임은 법인 명의자들에게 돌아가겠죠? 잠깐만. 자기야 왜 이렇게 남처럼 굴어? 응? 일단 우리 얘기 좀 해. 응? 투자자 사모가 모질게 굴자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은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투자자 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갈라서자 나는 내 인생 제대로 살 거다 하며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 못한다고 절대 안 할 거라고 울부짖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공장 등기부에서 제 이름을 완전히 지웠고 변호사를 통해서 싹 정리했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 공장 관련해서 저는 아무 관련 없다는 것도 증빙했어요. 거렁뱅이 된 남편 놈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좀 받고 말았지만 저한텐 더 큰 게 있었어요. 저의 손맛을 알아봐준 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살면서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 난리야. 비 때문에 지금 공장 헐값에 내놓고 난리도 아니야. 민희야 나 좀 살려줘라. 어? 나는 내 인생 시작하려고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똥물을 끼얹으려고 하니? 됐어. 그건 너랑 네 가족 일이잖아. 이제 그만하자.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지 말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지금이라도 가서 취소하자. 전 남편은 저를 다시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영영 닫혀 있었기에 연락을 차단해 버렸어요. 현재 저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 브랜드 런칭에 집중하는 중이에요. 김치 브랜드 말이에요. 투자자 사모의 전폭적인 지지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죠. 지금 와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망할 시댁 인간들이 나를 깔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몰랐을지도 모른다. 역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기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울해하지만 말고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 안에 탈출구는 분명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들 다음 만남까지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